영끌어라고 부추긴 전문가들은 지금도 여전히 부추기고 있죠? 네, 부추기고 있습니다. 뭐 영끌어 오적들 지금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제 바닥 찍었다. 적어도 서울 수도권은 오른다. 왜냐면 한국 부동산원 지표가 올라가고 있고 실제 거래량이 늘고 상승 거래도 나왔기 때문에, 즉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올라가고 있어서 심리가 상승 심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즉 부동산을 좌우하는 것은 심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들 들어보면요, 그냥 몇 가지만 뽑아서 봅시다. 그냥 저도 기억나는 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다. 화폐가치 하락으로 집값은 계속 오른다. 공급 부족, 또 뭐 있었죠? 피트, 피트, 풍부한 유동성. 경제가 안 좋아. 그러면 금리 내려서 오른다. 그 다음에 경제가 좋아. 소득 늘어서 오른다. 아, 요즘엔 또 이런 거 있죠? 저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가 오르면 신축 가격이 올라가면서 집값을 올린다. 아, 똘똘한 채. 이것도 뭐 공급 부족의 일종이죠. 일단은 여기 5번까지 보고 이따가 뭐 실수의 이야기는 좀 이따 합시다. 자, 부동산은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다. 저희 이런 것들 다 지금 반박을 했어요. 왜? 안전자산의 핵심은 인플레이션 햇지랑 그 다음에 변동성이 작은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변동성이 작았냐? 개소리죠. 인플레이션 햇지 수단이 됐냐? 인플레이션 심각해지니까 금리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햇지 수단도 안 됐다. 안전자산 아니다. 위험자산이다. 그 다음 화폐가치 하락으로 집값이 계속 오른다. 인플레이션 가치에 따라서 올랐어야 되는데, 이거는요,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돼서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 몰라서 집값이 떨어질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왜? 화폐가치 하락이라는 게 말하는 게 뭐예요? 화폐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 화폐가 그만큼 가치를 못하는 것이고,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되지 않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인플레이션이 생겨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풍부한 유동성을 토대로 집값이 올라간다. 화폐가치 하락을 토대로 집값이 올라간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라면, 코로나가 터진 이후 돈을 그렇게 풀어서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문제가 터졌다. 그랬을 때, 아,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고 금리를 올릴 것이다. 굉장히 빠르게. 요 부분은 예측이 됐었어야 된다. 그런데 저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생각이 돼서 금리는 굉장히 빨리 올릴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화폐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것은 화폐가치 하락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오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인정. 그런데 뭐라고 핑계를 대요?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다 그래요. 영끌 오적들 다 그딴 이야기했죠. 영끌 오적들 뿐만이 아니라 저기 있어요, 몇 명. 또 저기 오적 뿐만이 아니라 몇 명이야. 어마어마하죠. 그 사람들 다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금리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다고. 2022년에 뭐라고 그랬냐? 아니, 증권사에서 증권사 리포트로 보면은 하반기 금리 2%, 기준금리 2% 될 거다. 이 정도 가지고는 집값이 안 떨어지고, 이 정도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이 돈을 잘 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인플레이션 심해져가지고 기준금리 3.5%까지 막 올리고, 그때 작년에만 3% 넘게까지 올렸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라서 그랬다. 이거는 예상 밖이었다. 누가 이렇게 예측을 했겠냐. 이런 식으로 모르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 전까지 계속했던 이야기가 뭐다? 화폐가치 하락.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서 화폐가치가 하락했다. 그래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금리가 오를 줄 몰랐다는 거는 그 사람은 경제적 지식이 하나도 없든가 아니면 당신한테 사기치려고 했던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이해되죠? 본인들이 이야기했어요. 화폐가치 하락으로 실물자산인 부동산은 오른다. 화폐가치 하락, 즉 화폐가치 하락이라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금리 인상을 한다. 요거는 경제의 기본 원리예요. 아까 한국은행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한국은행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한국은행의 역할은 다른 거 없어요. 금리를 통해서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게 하나의 역할이에요. 지금처럼 뭐 상생금융을 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까봐, 이거는 워낙 심각하니까 지금 한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은의 역할은요, 가계부채 터지든 말든 기업들 문제 생기든 말든 그거는 금융위원회나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한은의 역할은 뭐예요? 유동성을 통해서 물가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금융 문제 생기지 않게 금융 안정시키고 은행 리스크 터지지 않게 은행 금융 안정시키는 거 요 두 가지가 하는 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파월이 막 연준 회의 끝나고 나와서 발표할 때 파월한테 막 기자들이 금리 인상 막 해가지고 경제 무너지면 어떡해요?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랬을 때 파월이 늘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논의할 부분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내가 하는 일이 총무부예요. 총무부는 총무부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총무부니까 총무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무부가 홍보부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역할 여러 가지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월권이 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의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 안정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도록 만든 거고 이거는 뭐 인사부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어긋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건 얘기가 좀 샜지만 다 집어치우고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금리 인상 요거는 모든 경제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논리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예측을 못했다? 이거는 사기꾼 아니면 경제적 지식이 부족한데 그 사람이 전문가입네 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다. 그 다음에 공급 부족 똘똘한 채 공급 부족이나 뭐 똘똘한 채도 어차피 같은 맥락이죠. 똘똘한 채도 어쨌든 요건 강남 공급 부족을 이야기를 한 거고 사람들의 돈이 그 희소성이 높은 똘똘한 채로 몰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공급 부족이란 말 자체가 이거는 계속 어폐라고 그랬죠. 왜 어폐냐? 본인들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수요 공급의 논리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걸 모르고 공급 부족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수요 공급의 논리예요. 공급의 논리가 아니라 수요 공급의 논리이고 공급 대비로 수요가 얼마나 늘어났냐 했을 때 공급은요 보통 당장이 안 되고 공공공급 같은 경우는 보통 7년 이상 걸리고 그 민간 공급 같은 경우도 최소 3년 이상 걸리죠.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것이긴 한데 이 수요에 대해서 갑자기 불어나는 수요들은 대부분 가수요다. 그래서 가수요 생각하지 않고 실수요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실수요가 빠진 시장이죠, 거의. 왜냐면은 대출을 풀어줘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살아났다. 이거는 실수요 거래량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전에 규제를 풀어줘서 가수요가 살아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언제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냐? 둔촌주공을 기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왜? 청약시장 박살날까봐 둔촌주공 하기 전에 1.3 대책을 토대로 다 풀어줬으니까. 뭘 풀어줬어요? 전매 제한을 풀어주니까 가수요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입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실수요들이 대출이 안 나오죠. 대출이 안 나와서 그때 원희룡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 둔촌주공이라고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니 막상 둔촌주공 분양할 때 되니까 준공은 다 풀어줬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걸 전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수요가 억제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일단은 집값이 일본 버블 수준까지 올랐다가 그 이상으로 올랐다가 거의 뭐 고점에서 약간 떨어진 수준까지 좀 빠졌지만 아직도 일본 버블에 준할 정도로 높은 집값 소득 대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어난 가계부채, 즉 사람들이 실수요들도 부채를 토대로 사는 거지 소득을 토대로 사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가수요들이 어마어마하게 유입이 됐다. 이런 수요를 다 빼고 진짜 실수요들을 생각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공급하면 공급 부족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뭘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 매물. 그래서 매물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38,000건대였어요. 서울의 매물이. 지금 66,000건대입니다. 그 매물이 66,000건대까지 늘어났어요. 수요 대비로 굉장히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공급 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강남에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른다. 강남에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도 오를 수 없는 경우는요. 강남의 집값이 예를 들어서 강남에 한 100만 원 있다고 해봅시다. 너무 많나? 한 50만 원 있다고 해봅시다. 그 중에서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100만 명 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 되면 올라가는 거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40만 명밖에 안 되면은 강남 집값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개소리죠. 경제 위기 오면 무조건 집값 떨어집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 특이하게 너무 많이 떨어뜨려서 그러지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금리 어느 정도 떨어져도 집값은 계속 떨어집니다. 이건 개소리고 그 다음에 경제가 좋아져서 소득이 올라서 집값이 오른다. 요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97년 이전이나 동안 이야기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 오른다. 원가 까라고 그러죠. 원자재 가격이 안 오를 때는 분양가 왜 올랐어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분양가는 왜 올라요? 지금 철근 가격 거의 반토막 이상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그 시멘트의 유연탄 가격은 거의 뭐 3분의 1토막 이상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멘트 업계에서 전기세 많이 올라서
시멘트 값 올라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세 떨어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억제가 됐어. 물론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지금 분양가 올라가는 것보다 그 전에는 그러면은 저기 철근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냐? 아니죠. 그리고 그 철근을 다 집어 넣기는 했어요? 철근 다 빼돌렸죠. 그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저들이 하는 논리는요. 지금 이제 떨어지고 막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가실 테지만 저희는 2019년 때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저들이 말한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올라간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 넣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집값을 올라가게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가수요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됐던 거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실수요들 자극시켜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내 집 마련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대출이 잘 나오네, 금리가 낮네, 그러니까 실수요들이 유입해서 집값이 올라갔던 거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분위기를 타니까 문재인 정부 왔을 때는 규제 정책을 써도 금리를 건들지 않으니까 효과를 못 봤던 거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은 잘했다. 근데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이 따라줬어야 되는데 경제 정책이 개판이었다. 이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정책은 부양 정책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긴축 장세이고 그동안 풀었던 게 너무 많아서 이게 금리를 나중에 내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코로나 때 같은 저금리는 절대 안 온다. 오히려 이 인플레이션을 긴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장기간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면은 최소 미국도 3%대 많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3%대에서 더 내리진 않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이야기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코로나로 인한 변수가 생겼을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2019년에 집을 내 집 마련 하는 게 맞았냐? 2019년에 내 집 마련 할 시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 했고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라이트하우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반박을 못하고 하는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죠. 너네 집값 떨어진다고 했는데 올랐네, 다 틀렸네, 고장난 시계는 맞는다더니 어쩌고 저쩌고 이딴 소리로 비난하는 거 아니면은 라이트하우스가 집 샀네 뭐네 해가지고 메신저로 공격하는 방법,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고장난 시계 이야기를 하려면은 내가 그냥 떨어진다, 인구가 줄어서 떨어진다, 막 누구처럼 진짜 폭락론자 소리 들을 사람처럼 그냥 집값의 거품이가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약간 지연됐고, 그때 그 이야기 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더 세게 오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들을 생각을 안 하죠. 왜? 그들의 기억력은 금붕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이야기하는 거 못 듣고 저기 상승론자들이 뭐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으로 집값 올라가네 믿습니다 하면서 그것만 믿고 있는 거지.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돈 잘 벌려고 그래요? 그거야말로 양아치 인포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왜? 너네 돈 벌게 해줄게 해가지고 막 강의해요. 그 사람들이 떨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해줘요? 심지어 사례가 있었어요. 댓글에 달린 사례를 저희가 배고파가지고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례를 토대로 이런 질문들은 왜 대답을 안 해주시냐 이야기했을 때 부일남 정태익 씨 우리한테 내민 그 소송장을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은 거짓이래요. 대답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말 듣고 그 배고 샀다가 망한 사람인데 거짓이라고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해가지고 이자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원리금 나가는 것도 보통 집값 이자 이 정도 나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 그 사람이 이야기한 이 정도 수준에서 딱 그만큼 맞춰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누군가는 영상 올렸잖아요. 550만원 주고 강의 들었는데 돈 번 사람은 나는 못 벌었고 부일남 정태희 씨만 돈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모두의 부동산 강의 듣고서 내가 그 1억 손해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올렸더니 그 바로 그냥 지워버리고 댓글도 안 하더라. 그래서 영상 올렸더니 거기 와서 댓글 달고 있고, 그거 뭐 시스템상 실수로 지워졌대요. 시스템상 실수로 어떻게 지워져요? 그게 해보는 사람 다 아는데 그거 시스템상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지웠다는 거 누가 봐도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저들은 뭐예요? 당신들한테 강의로 수수료 받아먹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요 막상 그게 말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책임을 졌냐, 책임진 사람 있으면은 여기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 사례 발표해 드릴게요. 그리고 책임 안 진 사례 있으면 이메일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 사례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겠습니다.